두 지역이 만나 새로운 땅으로 탄생된 곳이 있습니다. 고대의 문화와 독특한 자연이 융합된 곳. 아주 독특한 야생 동물들이 자연에 어우러진 신비로운 곳.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힘으로 탄생됐습니다. 바로 거대한 두 지역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아와 호주의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이곳 육지와 바다는 화산 활동을 겪으며 각종 독특한 야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서식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인도네시아는 야생 동물들의 천국이죠. 오래전 바다가 잠잠해지는 순간이 왔고 곧 생명체들이 정착할 기회입니다. 열대 기후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열대 기후를 타고 바다 생물들이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섬이 많습니다. 적도를 둘러싸면서 아시아와 호주의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섬이 무려 13,500개가 넘습니다. 섬이 탄생했을 때 많은 섬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권도 줬습니다. 화산 폭발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체들이 육지, 바다, 하늘로 왔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크기의 동식물들이 섬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했습니다. 이곳처럼 호랑이와 캥거루가 많은 지역도 드뭅니다. 이곳 야생동물들은 다른 두 지역에서 왔습니다.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는 아시아에서 왔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캥거루, 왈라비, 주머니쥐가 건너왔습니다. 종의 다양성은 인도네시아의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커다란 미스터리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은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이 섬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아시아의 그 기원을 둔 것들입니다. 많은 아시아산 동식물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영장류들이 분포합니다. 이 섬에만 잎을 먹는 21종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토마스 리프 원숭이는 이곳에서만 발견되죠. 많은 아시아산 곤충들이 몬순 바람을 타고 정착을 했는데 이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에 여기 수마트라 섬에 와서 먹이를 찾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정착을 하면 진화를 거듭했고 다른 동식물들로 재탄생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많은 동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에는 더 많은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포유류 중 덩치가 제일 큽니다. 아프리카산보다는 작지만 무게는 무려 2톤이 넘습니다. 어린 수컷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먹이를 찾아 나서기 위해 코끼리들은 하루에 무려 15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숲은 영장류들이 정착할 수 있게 했던 지름길입니다. 큰 긴팔 원숭이도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이들도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건너온 것이죠. 긴팔 원숭이는 수마트라 섬의 관습 덕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노래를 하는 동안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수마트라 섬에는 현재 3종류의 긴팔 원숭이가 서식합니다. 긴 팔다리를 동원해 이들 원숭이는 나무를 손쉽게 탈 수 있죠. 큰 긴팔 원숭이는 몸집이 가장 큽니다. 13kg까지 무게가 나가지만 숲에서 이렇게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긴팔 원숭이가 섬에서 가장 큰 동물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영장류인 오랑우탄도 이 섬에서 삽니다. 오랑우탄은 한때 아시아 전역에 걸쳐 분포했지만 현재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 두 곳에서만 분포합니다. 섬의 각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일은 일종의 고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 수컷 오랑우탄은 무게가 90kg이나 되며 상체의 힘은 인간의 4배나 됩니다. 그래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독사들은 새끼들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은 어디서든 항상 있습니다. 오랑우탄은 익은 과실을 즐기지만 작은 곤충이나 어린 잎사귀도 먹습니다. 모든 오랑우탄들은 숲에 먹이가 있는 장소와 과실이 있는 시점을 성장하면서 배워나갑니다. 몸의 움직임이 느려 지능의 많은 부분을 의존합니다. 수컷 오랑우탄의 서열은 독특한 얼굴 모양으로 결정됩니다. 볼은 나이만큼 자랍니다. 어미와 새끼와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편입니다. 새끼가 혼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배우려면 약 7년이 걸립니다. 자신의 무리들과 같은 무리들과 계속 성장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의 환경은 이곳에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음식은 바로 쌀입니다. 비옥한 화산지대의 토양 덕에 산모작이 가능해서 쌀은 생존에 필수적이죠. 이곳의 농부들은 섬의 좋은 기후를 이용해서 능숙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로 무역과 서비스업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이들의 기반은 아직 농업입니다. 오늘날 평화로운 수마트라 섬에는 오랜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 논에서는 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도들이 번갈아서 섬을 지배했습니다. 500년에 가까운 지배 후 이슬람교도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여성들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마트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섬에는 다양한 종교 신념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념이 새 것에 아직 남아있는데 목권 전통 역시 많은 섬에서 신봉이 됩니다. 또 다른 신념도 있습니다. 수마트라의 서쪽에서는 주술에 의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기 동안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념에 의존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3개월이나 늦은 편입니다. 벼가 죽어가면서 마을은 절망에 잠겼고 주술사는 아직 영적인 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술에는 춤이 필수입니다. 율동적인 노래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주술사는 무아지경에 빠져 소통을 합니다. 계시를 기다립니다. 지팡이에서 물이 떨어질 겁니다. 계시대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이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호랑이입니다. 수마트라 서부에서는 인간을 호랑이가 죽일 때 정의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산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 호랑이들은 넓은 사냥터를 필요로 합니다. 더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호랑이들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운 열대의 기후 덕분에 추운 겨울을 견디는 아시아의 호랑이보다 환경이 더 편했습니다. 체온 조건이 아시아의 호랑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몸집이 가장 작게 진화했습니다. 먹이 역시 작습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즐기는 먹이인데 길이가 불과 40cm로 가장 작은 사슴입니다. 생존의 핵심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동쪽에 더 많이 분포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북극과 남태평양을 이동하는 새들은 이곳 섬들을 쉼터로 사용해 여행에 대비한 먹잇감들을 보충합니다.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이것과 유사하게 섬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섬을 탐험했을 때
커다란 아시아산 동물들이 이미 동과 서로 퍼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그랬는지는 미스터리의 한 부분이죠. 오늘날 이곳 섬들의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하죠.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수의 산호와 물고기들이 서식합니다. 새로운 종들도 매번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산호초들은 한때 많은 생물들이 서식했다는 징표입니다. 적어도 600여 종의 산호초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다양하고 작은 생물들이 산호초 주변에서 서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진화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오징어는 변신의 대가입니다. 오징어는 물에서 움직이며 몸 색깔을 수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양까지도 바꿉니다. 뾰족한 산으로 가장을 합니다.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몸을 세워서 다닙니다. 이런 자세는 산호초 사이를 쉽게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삼은 친구를 동반합니다. 바로 작은 새우죠. 보호를 받으면서 새우는 해삼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라이언피쉬는 고비 같은 먹이에 접근하는 동안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독을 지녔습니다. 반면 고비도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먼 새우를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새우는 고비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듭니다. 반대로 고비는 눈먼 새우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상호 관계로 공존하는 겁니다. 비옥한 새로운 땅의 매력에 이끌려서 인간과 동물들은 수마트라와 자바섬을 건너 신비로운 발리섬까지 기나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이 작은 섬은 자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해에 80만 톤의 쌀이 생산되죠. 아공산은 발리섬의 최고봉으로 숭상되는 산입니다. 힌두교인 신앙에 의해서 숭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신들은 관대했고 비는 때에 맞춰 왔습니다.
벼가 갈색으로 변하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도 배를 굶주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대한 비는 2모작과 3모작까지 가능하게 해서 풍작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번영은 쌀의 여신을 신봉하는 축제를 부릅니다. 발리 주민들은 여신의 영혼을 숭상합니다. 이 축제는 꼬박 3일 밤낮 동안 계속됩니다. 발리의 주민들은 신념이 상당히 깊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힌두교를 믿지만 전통적인 인도네시아의 종교 형태도 실천하고 힌두교의 전통적인 믿음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종교적 믿음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섬의 자원들은 유한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물도 인간 번영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냥 때문에 소중한 한 동물도 발리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60년 동안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거의 멸종된 상황이죠. 반대로 번성하는 한 동물도 있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가 바로 그 경우죠. 힌두교 사원 주변에서 원숭이들은 음식을 갖고 오는 이들을 기다립니다. 분명 음식들은 원숭이들을 위한 것이죠. 원숭이들은 특별한 대상입니다. 신의 일꾼들의 일부이며 섬과 사원을 보호해준다고 주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오랫동안 생존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죠. 긴 꼬리 원숭이는 나무와 땅 두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서열은 엄격하죠. 사원의 성스러운 물은 목욕 이상의 의미입니다. 수컷 원숭이들은 여기서 장래의 힘과 서열을 겨루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들 무리 중 한 마리가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성향 덕에 섬 진출이 용이했습니다. 빽빽한 숲보다는 강가나 바닷가를 좋아하며 거기서 새우와 작은 게를 먹습니다. 긴 꼬리 원숭이와 다른 큰 아시아 동물들은 여러 섬을 건너 발리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전혀 갈 수 없었던 섬들도 있었습니다. 왜 많은 아시아산 동물들이 더 먼 섬들은 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많은 바다가 점점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빙하기 동안 해수면은 낮아져서 바다가 줄어들고 육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산 동물들은 낮아진 습지를 건너 새로운 곳에 정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시아산 호랑이를 비롯한 동물들이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호주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한가운데는 아주 깊은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발리섬을 지난 해저는 무려 8km 깊이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살의 흐름 또한 강한 편이죠. 산호초 환경을 벗어나면 만타 가오리 등의 심해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심해 동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가장 큰 물고기로 고래만큼이나 큽니다. 길이가 무려 20m나 되지만 사람한테는 무해합니다. 이건 역시 만타 가오리와 마찬가지로 필터 피더입니다. 향유고래도 이 지역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짝짓기와 출생이 열대 해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빨을 사용해서 고래들은 좋아하는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오징어를 먹어치웁니다. (1600km) 동쪽에서부터 해저가 올라갑니다. 배트피쉬입니다. 이들은 심해와 산호초에서 서식합니다.
바다의 수초는 듀공 같은 식물을 먹는 녀석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듀공은 코끼리처럼 가장 오랜 진화를 거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풀을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입에 상처를 주는 산호조각은 피합니다. 하루에 무려 50kg이나 되는 양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듀공은 멸종 위기입니다. 이빨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상아처럼 판매가 되고 고기의 살점 또한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상품이죠. 몇몇 섬들이 호주에 늘어서 있습니다. 해수면이 떨어졌을 때 육지로 서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호주의 동물들은 이렇게 현재 뉴기니 섬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해수면이 또 상승하자 통로는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섬에 온 동물들은 새로운 형태로서 진화를 했습니다. 뉴기니는 인도네시아 동쪽 끝의 섬입니다.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국적인 동물들에 매료됐습니다. 오늘날 뉴기니 섬의 일부 주민은 조상들이 처음에 건너왔던 때에 했던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현재 공존합니다. 700개의 언어가 통용되며 부족만 쓰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석기 시대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숲과 바다가 아직 주된 공급처입니다. 초기의 정착민들이 문명화의 눈길을 돌렸지만 일부 농작물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 아직 전통적인 농경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고구마는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들어왔습니다. 뉴기니 섬의 토양과 열대 기후 조건은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시아의 정착민들은 애완동물도 데려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변화를 준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뉴기니 섬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 울창한 숲은 인도네시아 서쪽의 섬과는 다릅니다. 외양은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종류입니다. 원숭이는 전혀 없습니다. 호랑이는 건너올 수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포식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호주산 앵무새들이 이곳에서 서식하며 이국적인 극락조들이 짝짓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극락조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깃털에 반한 유럽의 무역상들이 붙인 겁니다. 그들이 샀던 가죽은 발이 없는 것들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발이 없는 새들은 나뭇가지가 아닌 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실 새의 다리는 판매 전에 사냥꾼들이 제거합니다. 뉴기니 섬은 희귀한 동물들의 서식처입니다. 새도 아닌 이 바늘 두더지는
알을 낳고 캥거루처럼 새끼들을 넣고 다닙니다. 긴 주둥이를 써서 주로 벌레들을 찾아 먹습니다. 이곳 전설에 따르면 바늘 두더지가 극락조가 낳은 알에서 부화해서 코가 부리 같고 가시는 새의 깃털의 잔재라고 합니다. 이 기묘하게 생긴 동물은 뉴기니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호주의 생생한 유물인데 오랜 진화를 통해 독특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숲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화식조류는 키 1.5m에 무게가 60kg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뉴기니가 근원지로 추측됩니다. 과거에는 날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육지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화를 하며 먹이를 찾는 도구를 발전시켰습니다. 머리 부분에 난 돌기는 과실증을 부숴서 먹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습성이 조용하며 공격적이지 않은 편이지만 사람을 차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캥거루가 있지만 조금 특이합니다. 나무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왈라비의 후손인 이 캥거루는 나무 타기 전문가로 진화했습니다. 앞발은 더 크고 더 강하며 발바닥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생겼습니다.